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스튜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생민입니다. 예. 오늘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자리에,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는 길에도 너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오늘 함께하게 되는 그 귀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선생님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큰 이야기는 집 이야기입니다. 집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집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 관심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슈퍼 울트라 매직 그레인 날려드립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의 스타일대로 표현한다면은 여기 오는 게 돈을 안 쓰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제가 오다가 체크했는데요. 선물 보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따 퀴즈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제일 연장자일 것 같다 하는 어르신 계세요?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시네요. 몇 년생이시? 40년생.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십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 가장 어린 친구는 누굽니까? 초등학생이 왔나요? 20살. 뱃속에 있대요.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요, 국토부죠. 국토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로 뭐 여러분들의 옆모습 같은 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내 얼굴을 꼭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 저 뒤니까요. 이렇게 확 돌아서서 저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시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 선생님, 저희들 쪽에서는 뭐 제작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들의 고민의 흔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관님이 오시는데도 이렇게 천정이 낮은 스튜디오는 처음 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주거 분야의 119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언제나 찾아와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내용도 집 이야기도 그리고 이 장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짧은 영상과 함께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좀 감동적이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면 안 돼요. 지금 만나보시죠. 앞으로 5년간 우리 정부가 가지고 갈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많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치에게 잘 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집세를 많이 부담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거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제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취 중인 대학생인데 아무래도 월세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는데 골목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잘 살지 못했지만 자녀들 세대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러워요. 네, 제가 신혼부부라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예쁜 건물이 많은 학생들의 문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 주거복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많이 들려주세요. 많이 들려주세요. 까요? 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집에 관심을 갖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근사한 우리의 방향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은 곧 가족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이런 화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무언가 굉장히 행복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옛날 선생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야, 오프닝 멘트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첫 여성 장관 김현미 장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두 분 오셨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시자 한국주택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진미훈 박사님, 한양대학교 진창하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으로요. 주거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는 사무관님이세요. 슬하에 두 자녀분을 두고 계시고 최근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신 엄지 사무관님이십니다. 참고로요. 오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예. 장관님. 생일이신데 축하한다고 한마디.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18부 부처 중에서 국민 삶과 가장 가까운 국토교통부 장관님. 예, 일단 장관님이 이런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사실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주택 문제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공간,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장관님에게 저는 슈퍼 그레이스를 날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이렇게 오늘이 쉬는 휴일인데 여러분들 일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단칸방 전세에서 시작을 해서 6번 이사하고 11년 만에 경기도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이사를 해서 지금은 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와 비슷한 게 아마 인생의 궤적들을 다 사셨을 것 같고요.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결혼을 앞둔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이런 집 걱정이 좀 덜한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되어가는데 어르신들도 집 걱정이 좀 덜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예, 이 뒤에 아버님은 제가 45인데 제 또래쯤 되는 것 같은데 장관님 말씀을 막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슈퍼매직 울트라 가족사랑 그레이트입니다. 그죠? 저도 11살, 7살이니까요.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진짜 시간이 금방 가서 제 딸이 결혼한다고 언제 얘기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대본을 읽고 또 읽고 이래도 이 큰 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식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9월 7일 페이스북 기준으로 접수된 758건, 홈페이지로 접수된 650건, 총 1,408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장관님께서 직접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힘을 내자는 거겠죠. 그것이 완전 해결되자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장관님의 의지에 다시 한번 슈퍼 그레인 날려드립니다. 예. 저희가 순서대로 제안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제목은 장관님 제 생각은요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관님은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제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세요. 예, 두 분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김병용 선생님, 여기 계시군요. 마이크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회사 다니시는 예, 거예요? 회사 다닙니다. 네네.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20대 또는 30대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도 자기 이제 전월세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다던가 지금 자기네 이제 개인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기 힘든 상황에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이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블로그라든지 카페 등에서도 이제 주택 관련돼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분명 임대주택에 대해 생각은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다 이곳을 지어야 될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실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친구들하고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그럼 이제 구도심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쪽에서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짓는 거는 지금 장소가 많이 부족하니까 임대라든지 요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이제 더 확대를 시켜보는 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해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것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 부지런히 지금 지어왔는데 아직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는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짓기도 하고 정부가 사서 임대를 주기도 하고 정부가 임대를 얻어서 임대를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약 17만 호를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과 같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빌라 단지라든가 노후된 그런 집들을 우리가 다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임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역세권 임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역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사서 거기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 역세권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좀 새롭게 하는 것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된 건물들 있잖아요. 꽤 오래된 공공 건물들을 정부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해서 올해 한 10,000호 정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명확하네요. 예, 교수님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병용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심지에 우리 청년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좀 지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우리 학교에서 하면은 이제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수강하신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지붕 세가족이란 드라마는 1986년도에서 94년도 사이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1987년도에 우리나라 그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은 60% 중반 그리고 서울은 50% 중반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집이 두 채가 필요한데 한 채밖에 공급이 안 돼서 어떤 집에는 세 가족이 살았었습니다. 자, 그때 시작해서 이제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200만 호가 건설이 돼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이제 30만 호가 일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 삼본, 평촌, 중동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97년도에는 주택 보급률이 8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직도 좀 부족하죠. 그러면서 2차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 건설이 됩니다. 그게 이제 동탄이나 광교나 아니면 검단이나 김포나 운정지구에 건설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다다랐을 때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한 100%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직주거리가 한 50km 정도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퇴근하실 때 보면 1시간 정도가 거의 마지날 그 맥시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시 구도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이제 그 순돌이네가 살던 그 주택들이 이미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제는 구도심지가 되고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그 오래된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필요한 우리 청년분들에게 새로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면은 이 큰 도시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필요한 그런 적절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제안을 해주신 김태환 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28살 평범한 회사원 김태화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좀 제안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좀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도 조금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좀 안락한 보금자리도 같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좀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돕기 위한 이러한 공간도 좀 마련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어떤 창업 지원을 돕는 시설과 그럼 좀 창업 정보 관련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카페에서도 좀 수백 개의 창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임대주택도 한번 생기면은 좀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좋은 발전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일자리와도 좀 상관이 예,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에게 이런 팁들을 해주더라도 그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스타트업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빌 게이츠가 차고에서 뭐 사업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들의 임대주택 같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 1층이나 뭐 2층 이런 데는 공동으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판교 같은 데서도 실제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마련하는데 뭐 모두 다 빌 게이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일부러 우리가 차고를 만들진 않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런 공간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와 창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도 좀 구체적인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 곳에 모이고 혹은 비슷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창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이신 분들이 계셨을 때는 중간재를 공유할 수 있어요. 중간재라면 회의실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공유가 가능해서 아마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창업에 필요한 분들이 서로 모이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기 때문에 기술의 격차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비슷한 생각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지식의 파급 효과가 생겨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지금 제안을 주신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공유재로서 그 중간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적절한 제안이요. 새로운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청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식이 파급 효과가 되니까 처음엔 A라는 걸 생각했는데 A 플러스 B가 되니까 C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 기반 산업에서 이런 창업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 임대주택이 활용된다면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좋고 또한 우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석이조가 되겠죠. 나가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와 그리고 산업과 공공임대 이 3박자를 갖춘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적절하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렇게 완성되면 혹시 그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그렇죠. 지금 학연산 클러스터라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2, 3년 후에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주거도 문제가 되고 지속적인 교육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학교에서 좀 담당을 해주시고 연구소에서 지원이 필요하면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가서 주거 문제가 동시에는 이제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3박자가 갖춰진다면은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네. 우리 대학생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좋습니다. 요즘에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취업 준비생이라고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다 모여서 있으면은 취준생의 주거 문제와 창업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되니까 굉장히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팍팍 늘려주세요. 예. 예비 신혼부부시네요. 이창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드릴게요. 이창희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언제 해요? 올 12월에 이제 결혼 예정입니다. 예, 눈빛이 어두워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지금 행복한 상황이죠. 예. 네.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혼 준비 중인 사람한테. 농담. 웃음을 드리려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년에서 8년 정도 한 이제 직장인인데요. 그 결혼 생활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또 남자 입장으로서 무엇보다 집이 이제 살 집이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자친구도 직장을 갖고 있어서 둘이 이제 적당한 위치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욕심인데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셋집을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역에서 가까운데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집도 없고 또 적당한 집이라고 하면 또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또 지금 어쨌든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이제 집을 정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기타 집을 위한 비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목돈이 한 번에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신혼부부가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출을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체감할 수 없는 지원인 것 같아서 좀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 위해서 좀 더 파격적인 뭔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늘려주면 저희 나라에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테고 그다음에 먼 미래로는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 꼭 제 그 고모 아드님 같은 말씀.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됐거든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먼저 결혼 축하드리고요. 저는 결혼한 지 24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제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한 5년 안에 시집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 그 주거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에 의하면은 5년 동안 14만 채 정도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배로 늘릴 겁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20만 호를 공급해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난번 저희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름은 아직까지 좀 촌스럽습니다마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이른바 교통 여건이 아주 좋고 주변의 자연 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공급을 할 겁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위례신도시라든가 그 과천의 지식정보타운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매력을 느낄 만한 장소에다가 신혼부부를 위한 이른바 보금자리를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주택들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드리는 주택이 될 겁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주택뿐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저금을 하거나 분납을 해서 자기 집으로 결국에 만들어내는 형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대출 문제 그 얘기 주셨는데요. 신혼부부 전용의 파격적인 상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은 전세 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꼭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긴 기간 동안 저렴한 융자 금리로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현재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9월 말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지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네.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왠지 새로 결혼을 신혼부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 신혼부부는 되고 재혼하는 분은 안 되냐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들이 크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집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자에서요. 비읍과 지읒을 바꾸면 무슨 글자가 되죠?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생애에서 가장 큰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이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요. 집 고민들이 되면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구입을 하면 평생 갚아 나가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장기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창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시고 정책 고객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신입생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배려가 되고 챙겨주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또 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은 주택시장의 신입생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배려와 파격적인 지원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담이 완화되는 곳에 살 수 있나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혼부부들이 한 해 몇 쌍이 탄생할 것 같아요? 보통 1년에? 만 10만 쌍? 10만 쌍? 만 쌍? 그렇게 하면 저희 나라는 인구 절벽이 더 망하죠. 보통 우리가 90년대에는 40만 쌍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감소를 해서 최근 5년에는 1년에 31만 쌍에서 한 32만 쌍. 근데 작년에는 더 줄었어요. 28만 쌍. 그 말은 이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혼인 3년, 뭐 4년, 5년 하지만 30만 쌍을 하게 되면 이제 혼인 5년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150만 쌍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모두들 다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배려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필요하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먼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모아서 이제 장관님께 계속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임대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광민석 선생님이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금방 옵니다. 제안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곽민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고요. 저도 직장 생활 때문에 지금 서울에 혼자 올라와 있는데 부모님께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임대 사업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의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임대 사업 등록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변에 임대 사업 등록을 하신 분을 좀 찾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뭐 세수 확보도 하고 블랙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좀 위로 올라와서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을 내야 되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좀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은퇴하신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월세를 받고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자가주택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 한 65%,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60% 이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는 거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약 반 정도가 50% 정도가 자기 집이 있고 50%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는 남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임대를 주고 누군가는 거기서 임차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부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제외하면 약 40%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어떤 집에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를 내고 얼마 정도의 기간을 사는지에 대한 통계 자체가 사실상 없는 나라고 이런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이걸 이렇게 바꾸자, 저걸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건데 이게 사실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켜달라, 월세를 좀 너무 많이 올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파리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할 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좀 등록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깎아드리거나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건강보험료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9월 말 정도에 지금 우리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죠.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때 이제 그 자세한 정책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전세 시장의 안정과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의 40% 수도권의 50%의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도 이 시장이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분들을 위한 임대하시는 분이나 임차하시는 분들이나 좀 투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님께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저는 사회를 보러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얘기할 줄은, 이렇게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 행복한 임대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예, 행복한인 겁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제 개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50여 분이 와 계신데요. 여기서 임대주택 등록제라고 하게 되면은 자가에 소유하시는 분들, 1가구 2주택 이상인 분들은 나도 잠재적으로 이 제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한 30분 정도가 여기 계시는데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행복해졌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효율성을 올렸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내가 가입해야 되고 하는 분들의 자유 의사가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이 10년, 15년 지났을 때도 요 제도가 참 적절하게 잘 들어왔다.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저희가 연구자로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통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얼마의 임대료가 인상이 되었고 기간은 얼마였고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이런 혜택 또는 이런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사회 투명성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40%가 그 비제도권 임대 시장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가 그 시스템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두 번째, 서로 원만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인센티브 제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이유가 이제 임대주택 등록제를 하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직장 보험을 내시던 분들이 지역 보험으로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재산 가액에 근거를 해서 비용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이제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요 정도는 세금을 내주셔도 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물론 나중에 건강보험 요율 체계 개선 방안과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수익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공론화해서 그리고 합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요건도 선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도세 부분은 만약에 등록을 하셔서 정말로 착한 임대료 장기간 이렇게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뭐 기여를 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양도세 부분에서 그런 제도권에 등록을 하셔서 그러한 공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로 인센티브를 드리면은 지금 당장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인센티브로 하여금 좀 속상한 마음을 좀 달래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행복한 임대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경자님도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네, 선생님 오셨어요? 네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전세 계약 기간이 우리나라는 2년인데 이게 약간은 좀 짧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처럼 원칙상 무기한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주거 안정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한 임대 시장. 장관님,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관님. 제 주위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만 내 자식을 위해서 전세가 6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죄송합니다. 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11년 동안 6번을 이사를 했으니까 2년이 안 돼서 이렇게 다녔던 거고요. 그게 이제 2년으로 된 게 1990년 정도 돼서 우리가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그 임대 시장에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평균 3.5년을 살고요. 자가주택인 경우는 한 곳에서 한 10년 정도 산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주거가 불안정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2년인데 4년 정도 살면은 아무래도 아이들 학교가 3년, 중고등학교 3년이니까 그 동안에는 한 집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일단 누가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제도적인 정비를 해가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지금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나요?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말씀 주신 요지가 지금 뭐 2+2 계약 갱신권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전세 만료 무렵에 핸드폰을 봤는데 집주인 전화번호가 딱 되면은 덜컥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에 한 4년 정도 같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은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도 학군 뭐 옮길 일이 없고요, 학교 옮길 일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한 4년 정도 가격이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취지는 이러한데 이것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미리 반영이 되면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한 4년 정도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제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관님. 자. 주거복지 울타리 안팎으로 꼼꼼히 챙겨주세요. 예, 이효성님, 네, 마이크 드려야 되는데요. 네, 안팎으로 꼼꼼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이효성입니다. 저희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저희 형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형은 그 시골 허름한 농가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비롯해서 형, 형수, 조카 2명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간 추천 장애인 가점 제도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인 특별 공급 취지에 있어서 장애인 인원수 전수 구분을 더 두어서 그 더 열악한 가족에게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지 사무관님이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제가 주거복지기획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좀 꼼꼼히 더 보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니 지금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관련한 이제 복지부나 이런 관련 부처랑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할 예정임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알아보셔서 어떻게 해야 어떤 좋은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도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알기가 좀 어렵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도움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저희 이제 우리 부에서 마이홈이라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쉽게 좀 찾을 수 있게 구축해 놓은 이제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이용해서 이제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 말씀 덧붙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효성 선생님이 좋은 제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 장애인 수가 251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251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 5천 명에서 보면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는 그런 비중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일명 주거약자법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 따르면은 수도권에서는 8% 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5%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장애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많은 배려를 되고 또 무장애 공간이라든지 생활이 편리한 제공이 되지만 지금 이제 나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사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주택에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많은 신경을 못 써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약자법이라든지 좀 관련 규정을 개선을 해서 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또 생활하시는 곳에서 보다 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을 이제 홍명란 님도 해주셨거든요. 계세요? 아, 우리 좀 어르신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50대이다 보니까 이제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자녀 결혼이 앞에 있고 이런 입장인데요. 5월에 저희 엄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셨는데 그때 제가 이 LH를 2번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집에 문턱이 있다 보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집의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휠체어가 집 안에서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러면 구청에 가서 긴급을 좀 요청을 하십시오 해서 긴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 구청을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돼. 구청을 갔는데 가서 LH를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지금 엄마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집 안에서라도 좀 일으켜서 좀 공간에서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답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 다 똑같이 어려운데 순번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번인데 저 뒤에 100번에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100번 양보해서 먼저 줄 것 같거든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면. 근데 이제 결국은 5월에 이제 천국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앞둔 자녀를 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다 그래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똑같이 다 어려운 건 맞는데 꼼꼼히 좀 잘 적용을 해서 순번이 좀 매겨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저는 참고로 순번은 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좀 이해심이 많은 무언가를 얘기하시려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님께서 지금 94세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굉장히 건강하시고 의성이라는 그 의성군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사실 이제 많은 돌봄 서비스가 요즘 많이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많이 오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손수 다 이제 고쳐서 이렇게 휠체어가 지나다니도록 편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고령 사회가 되면서 가족의 이제 부양 의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늘어나는 반면에 또 그런 걸 도외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잘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정부의 최근에 이제 추이는 뭐 장애인 고령자 이런 분들을 고려하셔서 그냥 물리적인 집만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재작년부터 공공 실버 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케어 서비스, 돌봄 여러 가지 노인들도 함께 친구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욕망이 있으시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런 좀 많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좀 정책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주거 급여를 이런 정책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윤정선님이시죠? 예, 잠시만요. 예,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직장인인데요. 저 먼저 국토부에서 질문 자체를 주거급여 현실화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 질문 자체는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느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직 사실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예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근데 제가 이제 그 주거급여 중에서 두 가지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임차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급여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 사실 지금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1인 가구 서울시 1급지의 경우 2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2016년도 자료에 보면 44%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들이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서 생계급여에서 헐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임차료를 내기 위해서 저희 주거복지센터 협회에서도 이제 그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그 1인 가구 그 수급자분들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게 조사된 결과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임대주택을 늘리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여건상 어렵다는 알고 있으니까 주거급여만 가지고도 주거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예, 주거급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직접 지어서 제공을 하는 방법, 또 아까 여러 가지 대출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싸게 오랫동안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거급여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 계층이 가장 낮은 분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데요.
2015년 이전에는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분들이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는 효과적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독립적으로 2015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급 대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은 저희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그 부양 의무자 기준에 의해 갖고 그 여러 가지로 자기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정부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간소득의 43% 이하의 저소득층만 또 한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것들은 사실 복지 서비스에서 참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하는 부분인데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기준을 내년 10월 달부터는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득 대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보다는 소득이 약간은 많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런 지급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이 좀 적다는 겁니다. 저희가 평균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간 한 11만 6천 원 정도밖에 지금 지급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재정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상향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려움 중에서 제일 좀 곤란한 것들이 주거 생활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주거급여 지급 금액의 현실화, 그동안에 전월세 가격 오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드리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토부의 역량을 집중을 해서 다른 어떤 복지 예산보다도 주거급여 예산을 더 먼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안을 해주신 이종숙님 계세요? 선생님 마이크 드릴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주거급여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게 참 부끄럽네요. 젊어서 어떻게 살았게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오늘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은 뭐 더 여러 할 말은 없고요. 저거를 내가 1월 달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거 좀 주거급여 그거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실장님이 좀 답변을. 예, 우리 이종숙 할머님 정말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년, 후년 단계적으로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주거급여만 받으면 크게 그 전월세 가격 내시는데 부담이 없는 때까지 저희가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사회를 봤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퀴즈예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로 검색이 가능한 퀴즈예요. 정말 선물을 드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다만 장관님에게 좀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장관님은 왠지 좀 책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러고 놀아요. 왜 그러세요? 예. 저희 빨리 선물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들 검색하고 계세요? 매년 공적 임대주택 얼마나 공급될까요? 매년. 제일 먼저 17만 원 정답입니다. 정답. 선물 갖다 드릴게요. 네.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세요. 자, 객관식입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객관식.
부동산 대책은 언제 발표했을까요? 1번 어머니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죠. 번호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야, 어머니 모자 어머니. 5번 뭐예요? 5번 뭐? 아닙니다. 들으세요. 네, 안 들어?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4번 8월 2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았는데요. 자, 어머니. 정답. 정답입니다. 자, 갑니다. 장관님 재밌으세요? 장관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걸. 이상에서 가장 진지한 장관님 모시고 너무 갑니다. 정부는 매년 주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포털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포털 사이트. 아닙니다. 야, 틀리기도 어려운데 휴대폰 들고. 네. 아닙니다. 네 글자. 네. 아닙니다. 빨리 찾으세요. 정부는 매년. 네. 정답.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거비 부담 통계가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통계. 자기 소득 및 소득에서 몇 %를 주거비로 부담할까요? 평균. 자기 소득에서 몇 %를? 8.58%. 아닙니다. 아카데믹하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문제 제대로 읽은 거죠. 주거비 몇 %? 기세 선생님 빨리 찾으세요. 정답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물 2개 받아간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스북 질문인데요. 예, 장관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실장님이나 박사님이나 교수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임대주택 이미지 제고 관련, 임대주택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주세요. 주변에 대형마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임대주택이란 용어부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예, 교수님. 예, 제가 짧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김생민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드세요? 하시면서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고 성실하시고 재밌으시고,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요 오랜 시간 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혹시 궁금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게 근간이 돼서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인식 단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유화 과정이 있어요. 임대주택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일단 소득과 관련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득으로 계층을 구분해서 그 입주 조건을. 그런데 이게 장기간 오랫동안 형성된 그 축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소득 중심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신혼부부들 얼마나 밝은 느낌이 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어르신들 주거복지 정책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그 장기적으로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해소될 것 같고요. 그 필요의 일환으로서 용어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은 다른 건 시간이 걸리지만 임대주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거죠? 예, 용어를 좀 바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지금은 그냥 집만 주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곳이 이제 새로운 어떤 활동의 공간, 창조의 공간,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은 좀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건강한 시간이었다고 전 정말 자부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끝으로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휴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 취임할 때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주거 정책이 진짜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한 60%가 되고요. 한 40%는 40% 정도는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일부는 국가가 준 집에서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떠한 형태의 집에 살든지 간에 좀 편안하고 쾌적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청춘들, 서민들에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집이 없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민간이건 공공이건 간에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임대시장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그 어르신들처럼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1,400명이 넘는 분들이 또 의견도 주셨고 이것도 다 모아서 저희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논의해서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살만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소통의 시간, 소통의 공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장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